이어서 저희가 한번 대담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담자는 저희 파티 플랫폼 팀 팀장님이시자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댓글들을 모니터링 하시는 모니터링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오늘 교수님 쭉 얘기해 주신 거,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떤 그런 혐오가 싹트고,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 사회 경제적 위기랑 불안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소수자와 약자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전가하는 그런 희생양 만들기를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 통해 혐오와 차별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차별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단순히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불합리한 어떤 대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자를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를 조금 박탈하기도 하고 조직적으로 어떤 피해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 전체의 어떤 공존이나 이런 부분들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해 주셨고, 특별히 아까 방금 전까지 얘기해 주셨던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게 편견, 혐오 표현, 차별, 혐오 범죄, 제노사이드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편견에 대한 부분이 많고, 또 복합적인 위기, 방금 얘기해 주셨던 자살률, 출생률, 노동시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위로 번져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높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 지금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항 아까 여기다가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 도라님과 함께 그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질문 주시면 먼저 도라님 잠깐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빠띠에서 플랫폼 팀에서 일하고 있는 도란이라고 합니다. 빠띠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라는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속 만들어 나가고 개선하고 이런 일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관심 갖고 듣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를 먼저 여러분들 대신에 살짝 좀 여쭤볼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 타운홀에 좀 남겨주시고 같이 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질문이 좀 무작위이긴 한데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처음 질문으로 가져왔어요. 위기 상황에서 이 혐오라는 게 더 심화되고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사회를 좀 지켜보면 제가 많이 포착하는, 제 눈에 많이 보이는 혐오는 중국인 혐오, 여성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사례들이 나오긴 했지만, 근데 여성 혐오는 그래도 좀 뭐랄까요, 슬프지만 유구한 것 같고, 중국인 혐오랑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혐오, 요게 좀 최신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혐오 대상이 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혐오 대상을 두고 어떤 집단이 선정이 되는가는, 그건 그냥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적인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사회의 어떤 독특한 맥락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상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대응할 때 그런 대응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혐오가 문제다. 그러면 중국 혐오만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모색을 하는,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은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에는 대상이 됐느냐? 그 당시에 맥락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마침 어쨌든 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어쨌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아리아인 제일주의나 이런 거랑
딱 맞아 떨어지면서 히틀러가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길 찍어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찍힌 대상은 유대인들만 찍힌 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인들도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쓸모 있는 존재만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장애인들은 무력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결혼하면 안 되고, 장애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장애인들이 전부 이제 탄압하고 또는 심지어는 이제 죽이기도 했던, 그 다음에 뭐 우생학적으로 뭐 낙태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동성애자들은 왜 공격당했을까요? 애를 못 낳는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공격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인지는 그냥 그 흐름, 그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익숙하게 계속 혐오의 대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한편 위기가 바뀌고, 또 복합 위기 설명해 주셨는데, 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하면 또 새로운 낯선 주체들이 또 찾아 나서기도 하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혐오로 번져갈지 좀 걱정도 되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그 하나만 또 조금 말씀드리면은, 근데 또 이게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 대상이 너무 약자일 때는 공격을 안 해요. 왜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지렁이도 꿈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틀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은 가지고 있을 때 주로 더 공격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예를 들면 밟았는데 그냥 사라져요. 그럼 또 재미가 없죠. 혐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하지만 어쨌든 뭔가가 좀 이렇게 저항도 하고 발끈도 하고 막 이런 집단들을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공정성 문제랑 연결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집단이 어느 정도는 뭔가를 얻었을 때 니네들이 주제넘게 이걸 왜 가져?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너무 약자다 이러면 공격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전보다는 어쨌든 뭐 여성 가족부도 있고 뭐 여성 정책도 있고 여성 지원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빌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도 너무 약자일 때는 오히려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모두 해달라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그런 권리 주장을 할 때 이거는 불공정해, 또는 니네들이 그런 권리 주장을 하면 내 권리가 침해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도 또 이게 연결이 되고, 너무 약자일 때는 오히려 또 공격을 안 당한다는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뭔가 또 혐오의 오류를 설명해 주신 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제 스타일로 요약을 하자면 잘 모르는 데서 혐오의 씨앗이 출발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모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싶고, 그러면서 또 답답한 게 혐오에 익숙하신, 혐오를 뭐 이를테면 일삼는 그런 분들을 떠올려 보면 정보를 정정해 드리려고 해도 뭔가 그들의 귀에 잘 가닿지 않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사람들이 어떤 병을 옮긴다, 뭐 이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혐오를 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대 라고 말을 해도 못 들은 것처럼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모름을 해소해야 혐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름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 같아서. 근데 그거는 이제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인터넷 환경 자체가 복잡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난민 혐오를 어떻게 하냐, 그냥 난민들이 외국에서 폭동 일으킨 사례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거 사진 3장 딱 걸어놓고 이래도 받겠습니까? 그냥 끝이에요. 3초입니다. 3초. 근데 저한테 난민을 왜 받아야 되냐 설명하라 그러면 저 설명할 자신은 있어요. 근데 15분은 솔직히 좀 그래요. 15분 이하로 설명하라는 건 좀 반칙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15분은 안 들어주거든요. 그쵸. 설명이 복잡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중국인들을 공격하자, 이 논리는 뭔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착각이 이제 사실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비전과 길이 있다면은 그런 유혹에 안 빠지겠죠. 근데 이게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뭐 여당 집권하고 우리 진보 보수가 번갈아 집권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느 쪽이 집권하면 좀 난가요? 그 서구도 똑같아요. 지금 진보 보수가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극우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과거에 왜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 노동당과 보수당이 있고 뭐 독일 같은 경우 기민당, 삼인당 이렇게 전통적인 좌우가 지금 다 망했거든요. 동시에 망하면서 극우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도 여기서 비전을 제시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사람들이 자꾸 현혹이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인터넷의 그런 환경이 그런 어떤 혐오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으로 우리가 뭉칠 수가 있는데 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야 그러면 뭐라도 이 사람들이라도 쫓아내면 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이나 유혹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힘들지만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또 사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좀 우리 이제 이 이슈 미덕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안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질지 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길을 같이 좀 찾아보자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고 모색을 하면 할수록 조금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제 직업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빠띠 만든다고 했잖아요, 플랫폼을.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요즘에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좀 대안이 되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보면 참여자분들께 여쭤봤어요. 하루에 스크린 타임이 몇 시간 지키냐. 요즘 핸드폰에서 보여주잖아요. 일평균 스크린 타임. 그래서 일하는 시간 외에 스크린 타임이 얼마 정도 나오냐 했더니 5시간 정도 나온다는 말 요즘 많이 봤어요. 근데 그 5시간 동안 우리가 핸드폰에서 뭐 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어디 인터넷 서핑하고 하면서 혐오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그리고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거의 100%였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강의 참여자 소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혐오에 취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온라인 세상에서 15분이라는 시간 안 준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심지어 저는 여기서 더 문제가 알고리즘. 그리고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이제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피드되는 그 콘텐츠를 보다 보면 마치 그 비눗방울처럼 그 어떤 공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그런 세상인데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핸드폰으로는, 어떤 유튜브 계정으로는 계속 뭔가 특정 성향의 뉴스만 봤습니다. 어떤 계정으로는 완전 극우 성향의 뉴스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인가 돌렸더니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랑 필터 버블이 그런 혐오나 뭐 정보의 확산 속도를 극단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고, 심지어 이제 AI 시대잖아요.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또 만들어내고,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알고리즘이랑 AI가 혐오도 더 확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기술이랑 매체, 알고리즘이 혐오를 확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눠주시고 싶은 사례라든지 뭐 공유하고 싶은 간단한 해법이라든지 좀 있으실까요? 예,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이런 대안적인 플랫폼의 역할이 한편으로는 중요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우리가 토론하고 만나는 기회들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 정말 어떻게 얘가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막 혐오 표현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쳤을 때, 만약 그 친구들이 오프라인에서 2시간을 토론했을 때도 똑같은 결론을 낼까? 막 아주 유능한 무슨 뭡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꼭 어떤 걸 알려주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2시간 토론했는데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뭐 어떤 좋은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없어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갖더라도 지금의 이런 분위기보다는 훨씬 더 완화가 될 거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번에 배재고 사태 뭐 이런 것들 5.18 혐오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2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해도
조롱할 수 있지 이런 결론을 낼까요? 인간이? 그 자리에 오지 않죠. 그쵸. 그 자리에 안 올 수는 있겠죠, 아예. 근데 만약 그런 우리가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해서 놀라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막 토론했는데 난 여전히 이 주장을 유지해. 난 그런 응원해도 된다고 생각해. 라고 결론이 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냥 딱 보고 몇 개 보고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놀리는 건데 뭐가 문제. 이런 결론들이 너무 쉽게 나오지만 오프라인이라는 환경 자체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저는 온라인에서도 이런 대안적인 또 실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의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또 한편으로는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오프라인의 어떤 힘이 저는 아직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냥 시민 토론 그런 자리였는데 막 뭐 성소수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혐오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와가지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용기를 내서 제가 사실은 동성애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순간에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그냥 당사자 앞에서 그러기는 힘든 거예요, 인간이. 물론 이게 모든 문제 해법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온라인에서 막 떠들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에만 와도 감히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이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빠띠에서 갖고 있는 재밌는 대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별별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빠띠는 이제 디지털 기술 플러스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뭔가 여러 방법론들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팀인데, 그걸 이제 완전 콜라보한 어떤 프로그램인 거죠.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빠띠에서 한 몇 가지 세트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예를 안 들게요. 너무 많으니까. 한 10가지 세트, 주제에 대한 10가지 세트의 질문이 있어요.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대답을 쭉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지도처럼 내 점이 찍혀요. 그리고 행사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나랑 가장 먼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매칭을 해줘요. 대박 잔인하죠? 그래서 1대1로 저기 가서 1시간씩 대화를 하고 오라고 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별별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이 행사를 기획하고 저희 준비할 때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의견이 다른 사람을 1대1로 앉혀놔서 대화를 시키면 싸움 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수차례를 여태까지 했거든요. 싸움은커녕 모두가 다 약간 감동과 함께, 뭔가 울림과 함께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계속되고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런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혐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동료 시민이다, 우리 주변에 있다를 깨달으면 쉽게 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2시간 토론에서 의견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별별 대화를 여러 번 해봤더니 의견은 안 바뀌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나는 의견은 안 바뀌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대화의 자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에서 대화를 할 때 뭔가 혐오나 차별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대화 공간을 만드는 지기들이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저희 프로젝트가 이름이 혐오 표현 없는 공공사회 프로젝트잖아요. 사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곧 정책 배틀도 할 건데 고위공직자들 혐오 표현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차별과 혐오하는 그런 인터넷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공직자들이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막 뭘 없애자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고, 어디까지 그거를 이제 놔둬야 되고, 어디까지는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의 사례들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혐오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그 원인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기름을 붓는 건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냄새를 맡고 혐오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동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이 혐오주의자들이 막뭐 어떤 상황에서도 신념을 갖고 뭐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뒷배가 있지 않으면은 또 어느 정도 가다가도 이렇게 수그러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준다.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굉장히 힘이 되는 일입니다. 이 혐오 세력들에게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편을 어떻게 들어주느냐가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혐오를 이용하려면 되게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히틀러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교묘하게 머리에 굴려서 야, 이걸 이슈를 요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야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혐오 선동인데 뭐 이건 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여튼 뭐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혐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직은 없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호시탐탐 있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에 난민 반대 집회 때도 정치인들이 나중에는 단상에 올라왔어요. 이거 장사 되겠다 한 거죠. 나는 난민 안 받겠다. 여러분들 우려에 충분히 동의한다. 정말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뭐 여성 혐오를 이용하거나 난민 혐오를 이용하거나 이주자 혐오를 이용하거나 뭐 동성애 혐오를 이용하거나 이런 정치인들이 호시탐탐 있었지만 아직은 어떤 뚜렷한 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만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언젠가는 냄새를 맡고 혐오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등장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이 혐오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저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약간의 뭐 그러니까 법이 지금 제가 없다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법제화도 그러면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좀 어렵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치인의 발언이니까 좀 더 자유로워야 될까요? 두 개가 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인 발언을 규제하는 건 상상을 못해요. 아니 정치인은 표로 심판하는 거지 어떻게 발언 자체를 규제해.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말을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럽은 오히려 그런 유명인이라든가 정치인의 혐오 표현을 더 강하게 규제하거든요. 물론 아주 성공적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냥 얘기했을 때는 기소하지 않지만 또 유명인이나 예를 들면 예전에 브릿짓 바드로 뭐 이런 그 개고기 자꾸 시비 걸었던 뭐 이런 여자 배우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을 운용을 해요. 근데 그것도 또 말이 되는 거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지금 제가 이제 같이 이 문제 고민하는 분들과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건 어렵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이거는 혐오 표현이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권고거든요. 영어로 이제 recommendation. 실제로 이 인권위가 하는 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권고라는 거예요. 이거 혐오 표현이니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좀 무기가 생기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어떤 정치인한테 너 그거 혐오 표현이야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인권위도 이거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정도. 그래도 공식적인 어떤 국가기구에서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이다. 이거는 해선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저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건 진짜 표로 심판해야죠. 인권위의 권고까지 받는데 계속해서 혐오 표현을 일삼는 사람은 표로 심판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어떤 그런 판단 자체는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점점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도라님? 네, 저도 들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선거철에 보이는 현수막. 네. 그거는 제가 어디서 혼자 혐오 표현을 길거리에 서서 외치는 거랑 혐오가 담긴 현수막이 선거 기간 중에 걸려있는 거는 파급력이랑 그런 게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고위공직자라든지 그런 공적인 인물들이나 단체들의 표현은 조금 더 엄중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빠띠를 운영하면서 빠띠는 행동 강령과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잠깐 읽어보면 뭐 연령, 신체, 장애, 민족성 어쩌고저쩌고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참여한다, 약속한다.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반말하면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같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다른 커뮤니티들, 인터넷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에는 혐오 표현이 있으면 방치하거나 아니면 신고가 많아지면 자동으로 가려지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도 저도 게임할 때 보면 욕설에 뭐 기호 같은 거 잘 넣어서 잘 욕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껴가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빠띠는 운영자가 다 눈으로 보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혐오 표현 없고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좀 생각이 났고요.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얘기로 좀 점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정말 몰라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니까 거의 이제 20년이 된 거죠. 2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 발의안까지 나왔었으니까 정부도 의지가 있었고 어쨌든 좋은 기회였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완전 다수당을 차지한 상태에서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제 좋은 기회는 너무 많이 놓쳤죠. 너무 많이 놓쳤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발의했던 의원들은 3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0명 모으기도 사실 좀 힘든 상황이고, 그때 열심히 해주셨던 분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그때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낙천이 되거나 낙선했던, 참 그것도 참 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때 보면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생각해보니까 많았어요. 그런 비례대표 의원들은 조금 이제 지역구나 이런 것도 자유로우니까 좀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공천을 또 못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될지 예상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당분간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법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관여하다 보면은 입법이 되게 다이내믹해요. 국회라는 데가 너무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우연적인 계기나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법이 또 입법이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뭐 좋은 기회가 오면 될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냥 계속 노력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너무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법이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선진국 또는 OECD급 국가 뭐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게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하나 있긴 하죠. 일본이 없긴 하죠. 영원한 파트너 일본, 한국만 이제 없는 상황이고, 일본, 예, 그렇게 너무나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더 많긴 한데, 네. 그럼 또 2박 3일 해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타운홀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신 네.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좀 같이 보면. 이제부터 네. 요 의견들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빵님께서 의견 주신 것부터 쭉 제가 읽어볼게요. 표현의 자유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혐오 표현을 어떻게 바라야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 듣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한 번에 다 하고 한번 말씀 주세요. 차별과 혐오가 한국에서 유독 심하다고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짱이님 의견 주신 거는 이제 혐오 표출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이기주의라고 해야 하냐, 나만 혹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식이 팽배한것 같다.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은 있더라도 진짜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무언가 양보하고 내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혹은 아예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을 주변에 꺼내는 것조차 어렵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우리의 인식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 예시는 어떻게 있는지, 예시가 있는지를 궁금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혹시 네. 오프라인에 모인 김에 네. 칼보스님 다 읽어주시기 힘든 것 같은데 각자가 말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예, 예. 암시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한번 읽고요. 지금 혹시 여기 다 닉네임이시긴 한데, 예,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이게 올리신 분 중에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냥 루시님 계실까요 혹시? 루시님 안 계시나요? 다음 그럼 오아시스님 계신가요? 네. 생생이님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요. 네, 생생이님도 혹시 의견? 생생이만 빼고 진행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세미님 혹시 계시면 말씀 괜찮으실까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좀 크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무섭게 왔는데. 안녕하세요. 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를 느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되게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궁금했던 게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이것이 또 아까 정치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부분이 많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메이님 아까 의견 주셨고, 혹시 오아시스님 지금 안 계시죠? 네, 안 계신 것 같고, 계신가요? 네, 의견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 이제 얘기를 안 주신 분이 있는데, 난 여기 남기지 않았지만 직접 말하기 위해서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직접 오늘 얘기 듣고 혹시 하고 싶은 지금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혹시 말씀? 뭐 소감도 좋고요. 뭐든 좀 괜찮은데 한마디. 제가 뒤에서 쓰시는 거 다 봤습니다. 왜 다들 계시는지. 저는 좀 여쭤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저도 영국을 이제 몇십 년 전에 갔을 때 이제 별로 이렇게 차별 안 당하셨다는데 이제 동양인으로서 동양인끼리 차별을 하는 거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는 익숙치 않으니까 차별 당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차별금지법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속 깊이 들어가 봐야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온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야 우리도 좀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그걸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혐오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야에 특정돼서 치우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표현의 얘기들이 나올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막 넘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이 좀 2시간 채워지나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듣고 싶은 게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청소년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의 자살률, 실질적으로 주변의 지인들, 자녀들이
그 별거 아닌 거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출생률 이런 게 저는 그런 분야에 이제 저도 지금 들어보면 많이 알지만 한쪽으로 또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이런 강의가 좀 깊숙이 좀 더 이런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차별금지법이 만약 제정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그런 게 줄어들지 아니면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줄어들지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의견 잠시만요. 혹시 지금 이제 또 의견 말씀 주실 분, 일단 저쪽에 한 분 계시네요. 네. 저분까지 이야기 듣고 또 잠깐 교수님 이야기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고 처음으로 뭔가 차별금지법이 생겨야만 되는 이유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지나가듯이 근데 법적으로 뭔가 막는 것에 시니컬한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뭔가 기본이 되는 법이니까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여기 와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갖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견 주셨는데 일단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 혹시 얘기를 좀 답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두 손가락. 네. 일단 이제 그 한국의 현상이냐 뭐 이런 질문 두 개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여기 혐오와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또 신호인 거는 또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제가 한 그래도 5년, 6년 전만 해도 이런 강의를 하면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한국만 이걸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럽 상황이 우리보다 좋다? 미국 상황이 우리보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어떤 모범이나 모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은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아주 나쁜 짓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전 이후에 뭐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이후에 50년 동안 반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근데 우리는 노력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한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 그리고 또 뭐 유럽과 미국은 그래도 저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참 동안 노력을 해온 부분이 있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저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쉽진 않지만 거기도. 근데 우리는 그렇기가 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상황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한국하고 뭐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면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혐오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원래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자였는데 혐오 표현으로 이제 옮겨오게 된 건데요.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말은 그 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 이런 게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닌 거죠. 나는 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막진 않겠는데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이제 중립적인 말이지 그게 어떤 표현에 대한 판단을 내포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멈춰서 안 된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가 수위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원래 가장 표현의 자유 이야기할 때는 이걸 법으로 처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말은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미국의 상황을 본다면은 미국은 혐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냐? 그런 면에서 인정이 돼요. 미국은 혐오 표현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그 표현을 구글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유튜브 중계되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구글에서는 잘리죠.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글로벌 기업에서 직원들이 혐오 표현을 직원들 사이에서 하는 걸 내버려 두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가야지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 이야기할 때는 혐오 표현하는 거 문제가 아니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이제 들고 나올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쓰일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너는 혐오 표현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저는 묻곤 해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저는 뭐는 존중하냐 하면 혐오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규제하는 거는 더 부작용이 많을 것 이런 견해는 저 얼마든지 토론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근데 혐오 표현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의견으로서 존중되기 어려운 의견이다. 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기주의 당연히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기주의가 팽배하느냐? 사회가 어려울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유를 갖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혐오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뭐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상황 어떻게 극복할 거야 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 대안을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일간 베스트 게시판 이용자들을 되게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피해자 연구 많이 하다가 나중에 도대체 이 사람들 뭘까? 뭐 아까 일베이즈백 그 PD 수첩에서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지만 연구자들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는 일베 이용자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왜 이럽니까? 이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아닙니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안은 없지 않냐. 너 대안 얘기해봐. 나 그거 할게 그러면. 근데 그거 대안을 얘기할 자신 없으면 우리 이러고 노는 거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가 이게 대안이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이러고 노는 거고 노는 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세상 살기 힘들지만 여기 들어가서 게시물 올리고 좋아요 받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냥 이러고 살 테니까 내버려.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게 사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혐오 조롱 문화도 사실은 그게 뭐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대안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러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노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쁜 건지를 그러니까 니네들은 노는 거지만 그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를 우리가 공론화시키는 것도 한편으로는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제가 연구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죠. 이런 지금 우리 사회의 상태를 사회구조를 이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혐오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근본적으로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제 전공 영역은 아니에요. 저는 불평등 어떻게 해소하고 이런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되고 또 그 연구하는 사람 정치인들 뭐 정책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같이 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네. 말씀 예. 그 플로우에서 나온 그 의견 중에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실제로 정말 네네. 줄어들지 그리고 아까 저분 같이 얘기해 네. 주셨는데 법 제정에는 회의적이신데 같은 맥락이네요. 차근법의 어떤 그것은 기본적인 거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뭐 혐오 표현 문제나 차별 문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법으로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법으로 금지하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별이 100이 있어요. 100가지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100개 중에 몇 개를 잡을 수 있을까? 많이 잡아도 10개 잡습니다. 나머지 90은 어차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고용성차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점수 깎는 건 당연히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문화적으로 교묘하게 차별하는 게 무슨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우리가 정말 문화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법으로 뭘 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개 중에 10개 잡을 수 있는 것일 뿐이지 90개는 어차피 다른 노력이 또 선행이 돼야 되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러면 10개 잡는 게 무의미하냐? 10개는 10개대로 또 잡아야죠. 10개 잡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0개 잡았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법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또 다른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된다면은 좋은 건데 한국 사회에서 여태까지 많이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뭔가 10개를 잡기 위한 법이 마련이 되면은 거기서 너무 멈춰버려요. 이거 엄청난 거 했다. 근데 90개는 남아있는데 여전히 10개 잡으려고 만든 법에 너무 많은 그 비중을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지면 당연히 일부 그런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효과는 있지만 어차피 나머지 90개는 다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 확산성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이 1995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성희롱 지금 다 없앴나요? 그래서 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그 100개 중에 그것도 10개밖에 못 잡아요. 근데 그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게 그래도 우리 이제 성희롱 개념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또 이게 나쁜 거라는 거 알게 됐고 또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그런 거 하면 회사 잘릴지도 몰라 이런 정도는 다 알게 됐잖아요. 실제로 100개 중에 10개를 잡더라도 그런 인식이 확산된 거는 이건 법의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저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걸 해결하는 맞는 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뜨거운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 있네요. 네. 지금 제가 한 몇 가지, 좀 한 3가지 정도 의견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생생이님께 남겨주신 건데, 혐오와 차별이 확산된 현상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구적인 추세로 보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대한 어떤, 이제 지구적 차원의 거대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현상이 어떤 구조적 원인과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주셨고요. 여기 또 이제 요번 메이님 주신 것도 의견이 이제 혐오 표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유로운 발언 중 하나인 것처럼 무뎌지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뭐 이런 방법도 여쭤봤고요. 인사혁 신처가 최근에 공무원 징계력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었나 봐요. 발표하고 의견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을 별도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신설하고 최소 감봉,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한 것인데 적용 대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한정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이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 정도 이야기. 네네. 일단 이제 지금 방금 나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공무원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걸 만든다는 건 사실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제하려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광장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어디 가서도 다 그 말을 하면 처벌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거는 쉽진 않다. 그리고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핀포인트 규제가 더 유효하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는데 그 핀포인트 규제에 딱 걸리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공무원 끝나고 광장에 나가서 혼자 떠들고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최소한 국가의 임금을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혐오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 지금도 물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만약 한다면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제 아마 징계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저는 혐오 표현이라는 내용이 아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가게 돼서 이거는 이제 공무원을 징계한다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그런 신호를 또 주는 거잖아요.
최소한 공무원은 하면 안 되는 일이구나. 뭐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자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뭐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방공무원, 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또 공공기관 임직원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예를 드는 게 사실 성희롱 예거든요. 성희롱 발언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 않을까요? 뭘로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네. 성희롱 발언은 형사처벌되지 않아요. 그럼 성희롱 발언은 어디서 걸리는 거냐? 직장에서 하거나 공무원이 하거나 이러면 이제 자체 징계를 받아서 회사에서 잘리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혐오 표현 규제도 저는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이야기하는 광장에서 막 떠드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참 머리가 아픈 문제인데 최소한 공무원은 안 된다. 뭐 직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만 가져가도 우리가 지금 성희롱 발언을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지만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리고 다들 그런 발언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 저런 귀 막고 도망가고 안 듣고 하고 이제 퇴출이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 영역에서만큼이라도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는 공무원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야 이런 말은 정말 나쁜 말이구나라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로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전지구적인 현상이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 세계가 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스물스물 이제 혐오나 차별이 확산되고 있는 거는 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더 그렇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한참 잘 나갈 때,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여유를 부린 거죠. 야, 혐오 차별하면 안 돼. 뭐 다 위아더 월드야 막 이게 됐는데 자기네들도 힘들어지니까 약한 고리부터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한 10년 전만 해도 야,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 솔직히 상상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우리는 되게 평화적으로 뭘 하는데 좀 익숙하잖아요. 100만이 모여도 청와대를 진격을 안 하는 나라잖아요. 그냥 뭐 기껏 해봐야 그 전경들 뭐 이런 거 그냥 좀 흔드는 정도.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안 하죠.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는 나라지만 진짜 유럽에서는 다 폭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불태우고 막 정말. 그래서 그쪽도 그쪽대로 문제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무뎌지는 거 뭐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 현상, 우리 지금 혐오 조롱 문화가 사실 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좀 그것도 비슷한 건데, 예전에는 죽이자 때리자 뭐 이런 어떤 정말 공격적인 혐오 표현이 인기를 끌었죠. 근데 요즘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하면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동참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뎌지게 하는, 그래서 그냥 이건 놀이야, 뭐 재미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밈을 만들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조롱 놀이에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수위 자체는 낮죠.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게 죽이자 이런 거보다는 낮은 수위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오히려 위험한 것도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참을 하면서 무뎌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어떻게 하지 않지만 이게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배경이나 저변이 더 넓게 깔리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계기만 딱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 이미 동기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 조롱하고 뭐 노무현 조롱하고 이런 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 뭐 그 피해자가 있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군가 뭐 이렇게 자살한 거 놀리고 이러는 거 뭐가 문제야? 내일도 아닌데. 뭐 옛날에 국가폭력의 피해자들 뭐 어차피 옛날 일인데 뭐 지금 아직 그 희생자들의 뭐 이렇게 가족들이나 다 살아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문제야, 놀리는 건데, 뭐 이런 문화가 계속 형성이 되면 언젠가는 진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사실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고, 오늘 뭐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많지는 않았는데 주로 이제 특강 이렇게 하게 되면은 2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뭔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안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하면 됩니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문제라는 거를 공유하는 게 저는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그런 어떤 초보적인 수준의 여러 가지 실천들을 뭐 조금이나마, 이게 뭐 문제를 완전히 다 뒤바꾸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 그 빠띠에서도 그런 내부적인 규범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 아니 상위법이 없는데, 뭐 차별금지법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거 왜 만들어? 근데 이게 모든 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래에서 오히려 만들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배제고 그런 사태가 터졌다. 그럼 교육부가 뭘 지침을 내려야 된다. 아니 뭘 교육부가 지침을 만들어요. 그냥 배제고에서 알아서 규범을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끼리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야 이런 말 이런 응원을 하지 말자, 결의대회 하고 뭐 내규 만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다른 야구부나 다른 학교에서도 뭐 교육청, 뭐 교육부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자기네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저는 의미가 있다. 너무 옛날식이잖아요. 교육청이 뭐 가이드라인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서는 뭐 이런 규범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요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14년에 혐오 표현이 증가했던 시기하고 세월호 희생자가 조롱했던 시기가 당연히 그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일베에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5.18 혐오, 뭐 호남 혐오, 그 다음에 뭐 여성 혐오, 이주자 혐오, 요런 게 이제 주된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주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로 사실 옮겨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세월호 유족들을 왜 공격할까?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 일베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제 넘게 뭘 얻으려고 하는 거. 땀이 안 되는데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혐오는 왜 하냐? 여성들은 다 평등해졌는데 여성들은 뭐 여성 가족부도 있고 뭐 여성 정책도 있고, 이거 부당하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 뭐 5.18 유족들은 뭘로 공격합니까? 쟤네 왜 가산점 받냐? 왜 유족이라고 뭐 지하철 왜 공짜로 타냐? 이런 걸 이제 부당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들이 뭔가를 얻어내는 게 다 부당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유족들은 뭐에 걸렸냐? 교통사고 났는데 왜 뭔가 국가에서 자꾸 해달라고 난리야 이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걸 되게 많이 요구한.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우리는 보상금을 원하는 게, 배상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런 프레임에 갇히니까. 근데 배상금 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베에서 그런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다. 진상규명만을 원할 뿐이다. 아니, 배상금 요구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패턴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뭐 이태원 참사 때도 똑같이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무한 그 항공 참사 때도 또 똑같은 프레임으로 그 유족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너무 나쁘지 않나요? 이 참사 피해자들만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게 너무 나쁜 일이지만, 사실 이 행동의 논리에는 일관성 있게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도 뭐 좀 안타깝지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칼협이라는 표현이 뭐 그래서 다 아시네요. 누칼협. 약간 연령대가 있는 집단에 가면은 다 아무도 모르시어가지고 제가 아는 체 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설명해주세요. 모르는 모르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눈들이 보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뭘 요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해달라. 누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라 그랬어? 나는 고졸인데 고졸 차별 너무 부당해요. 누가 고졸 하라 그랬니? 뭐 전과자도 차별받으면 안 돼요. 누가 전과 하라 그랬어? 뭐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개별 책임으로 돌리면서 사회적 연대나 국가가 어떤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그 연대를 추구하는 뭔가에 대해서 다 부당하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세월호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누가 여행 가라고 했냐? 얘네들이 여행 가서 사고가 났는데. 사실은 정치가 꼈잖아요. 아니 물론 정치도 꼈죠. 그 정치인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다 껴서 이렇게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정치인이 빠져야지 욕을 왜 하겠어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물론 부추기는 게 당연히. 예. 근데 기본적인 하여튼 논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패턴들이 늘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자를 왜 조롱하냐라고 하는 거는 늘 약자들이 누칼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공격하는 패턴들이 지금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성과, 민주주의라는 거 하는 게 뭐 다수결로 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건,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간에 어떤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받고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이제 존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조롱하고 파괴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아, 그것도 하나 있네. 그럼 왜 민주당을 왜 혐오할까? 민주당은 이런 제도를 만드는 정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를 좋아하는 정당.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나쁜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뭐 어쨌든 뭔가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정당, 또는 뭐 여성가족부를 지키려고 하는 정당, 뭐 이주자를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당, 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는 정당, 뭐 입시제도에서는 그런 뭐 이제 사회 배려자 전형 같은 거를 좋아하는 정당.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은 나쁜 정당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흐름들이 전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시간이 되게 이제 많이 흘러가서 벌써 이제 9시쯤 됐는데요. 이제 슬슬 저희도 이제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무뎌지고 또 무력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인 분들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 해라. 지금 우리의 각자 일상에서 위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기대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기획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도라님께서 여쭤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조금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 아까 이제 도라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어쨌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도라님 생각도 얘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이 내용들을 좀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칼부수님 질문 주신 거에 제 생각을 답하면서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서울 날씨입니다. 지금, 요 화면 말고 제 화면 혼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밤 9시에 34도예요. 제가 이 건물에서 3년 넘게 일하면서 여기 앉아서 땀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 어쨌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저는 세상에 뭐 기대랑 믿는 게 별로 없는 편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기대랑 믿는 게, 저는 시민을 믿어요. 그래서 시민의 힘이 뭔가의 그런 날갯짓의 바람을 일으켜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라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힘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강연을 들을 때도 그렇고 뭔가 되게 유쾌해요.
그런데 차별과 혐오를 계속 보고 다루다 보면 저는 참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치지 않고 좀 유쾌하게 위트 있게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힘을 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그 위트와 에너지를 지키는 비결이 뭔지 그리고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기 있는 참여자들을 비롯해서 동료 시민들한테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항할 때 응원이나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떻게 할 거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죠. 뭔가 뚜렷한 게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다 해결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그렇다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냥 뭐 제 잘난 체 하듯이 뭘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됩니다. 특히 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도 교사 교육 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교사 뭐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니 교육은 교사가 전문가인데 제가 뭐 아이디어와 힌트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건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저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건방진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이 영역에서 구체적인 나의 영역에서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유머나 위트 뭐 이런 거는 글쎄요. 이제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실히 이제 인터넷 공간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혐오를 하는 쪽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유머예요, 사실은. 유머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그냥 재밌어요. 왜 이렇게 뭐 조롱하는 이런 걸 왜 올립니까?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거기에 맞서는 힘이 그냥 진지함에서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좀 다른 의미에서의 다른 차원에서의 유머와 재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막 웃기고 막 이런 건 아닐지라도 뭔가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이 파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섭외 받기 전에는 사실 몰랐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거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맞아요. 나름 좀 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막 이렇게 요즘 너무 진지하게 하면 이 진지충이 되거든요. 진지충이 안 되려고 나름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저쪽도 웃기니까 우리도 똑같이 웃겨야지 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어떤 웃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재미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되게 저도 좋게 이제 봤었는데 이제 그런 대안들을 문화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건데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좀 비슷한데 뭐 언젠가는 두꺼비가 오겠죠. 그래서 붓다가 보면 계속 빠질 건데 빠진다고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계속 붓다 보면 언젠가는 차오를 거다. 두꺼비가 채워준 거 맞나요, 근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다 보면 뭐 좋은 기회가 저는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아유, 네. 긴 시간, 얘기 나눠주신 홍성수 교수님, 그리고 도라님, 그리고 함께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동료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